자, 요번에 이제 시작할 것은 이제 여수 국방 경비대 14연대 폭동하고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제주 4.3 사건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여수 국방 경비대 14연대 폭동 내용을 보면요. 원래 이제 국방 경비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나서 그 국군이 정식 출범하기 전에 그 미군정이 이제 그 국방 경비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국군을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이면 8월 15일이 이제 그 이- 한국 그 정부가 수립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초창기 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국군이 이제 정식 출범하기 전이니까 국방경비라고 붙였는데 요때 이제 국방 경비대를 조직할 때 그 당시 그냥 어떤 사상 검증이나 이 사람의 어떤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막 그 모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뭐 강복군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만주군의 일본군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익 활동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이 국방경비대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방경비대 안에 자익들이 되게 많았어,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순에 주둔하고 있었던 자익 세력들이 14연대를 장악을 해버리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갖고 이제 여수까지 이제 장악하고 위에 이제 까지 올라갔다가 정부군의 진압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일본은 지휘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항쟁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이걸 이제 빨치산의 기원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이제 이때는 이제 1, 2년 하다가 6.25 전쟁이 이제 이미 전에 진압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장해서 볼 수는 없고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익세력의 성동 후 제주도 4.3 사건의 진압 명령 및 그다음에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거부 등 이유로 여순주도의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정부군이 진압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면 진압된 후에 이제 그 반란군인과 양민들은 이제 빨치산을 조직하 유격전을 해요. 북한의 지원을 받았지만 6.25 전쟁 이전에 이미 다 진압이 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이제 이때 느낀 거죠. 이 군대 내에 자익세력들 많다. 그 대규모 이제 잡아내서 숙청을 하게 되죠. 총살을 시키고 요때 이제 뭐 박정희가 이제 걸려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박정희 남로당 조직 측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뭐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때 이제 뭐 그 자기 조직체에 있는 사람들 다 불고 등등 해갖고 간신히 살아남았어. 예. 그래서 이제 해임당하고 국무원은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가 이제 그 한강을 건너가지고 부산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전황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군 지휘관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 이제 군 지휘관을 해갖고 이제 그 소장인가요? 예, 그 소장군의 대장인가 중령으로 해갖고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군부내에 이제 자익계열들이 대규모 숙청을 당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서 정치인 민중운동가를 구속시켰고,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하죠.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자익운동을 하다가 전화하는 사람들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보도연맹의 사람들을 대규모 학살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국민보도연맹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자익 경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중앙에 할당을 떼니까 할당수를 채우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이제 가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자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비록 그 사람이 그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도 그 법치국가에서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사용을 시키든 그래야 되는데 단순히 예전에 자익 경력이 있다고 해서 잡아서 처형을 시키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사건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보도연맹 사건,
어,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준 내용은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일제 행위를 했던 사람들 처벌하는 법 내용인데, 원래는 이게 헌법 재헌헌법 명시돼 있어요. 헌법 제 101조에 근거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그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게 늦어진 게 뭐냐면, 그 당시 뭐 국내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순 순천 사건도 터지고, 그 다음에 유엔 한국 승인 문제 등 겹치면서 반민학 특위가 이제 지연되다가 여론이 거세지니까 이제 그 1949년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특별 처벌 여론이 높아지니까 국회에서 반민특위에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 5일 날 반민특위를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반민특위 쓰라고 하는 문제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 특별 처벌법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반민특위 이제 활동에서 박원 시인이 노독술, 이 노독술은 되게 유명하죠. 독립운동가를 이제 고문 악재 경찰로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 체포해갖고 이제 처벌하려고 체포를 했죠. 근데 이승만이 이 활동을 별로 안 좋아했어. 왜 안 좋아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뭐 일본 싫어했지만 친일적인 관리와 경찰이 필요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 반민특위 활동을 은근슬쩍 방해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국회 뿌락지 사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일으키죠. 국회 뿌락지 사건은 뭐냐면 1529번에 있는데 그때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 부의장의 김약수 등 13명들 권고해갖고 처벌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얘들의 주장이 뭐 외국 군대 철수, 그다음에 남북 통일 협상 등등이 북한 측 주장들과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이제 처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민특위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경 사찰 가장이 또 조은솔 이제 그 체포하니까 반민특위에서 자 이에 반발해 갖고 이제 서울 중부 경찰 그들이 몰려와서 반민특위 특경들 포기하고 대원들 무장해제 시킨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사건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반민특위가 해체되죠. 그래서 반민특위의 해체 원인을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정리해서 말하면 반공을 우선시하는 이승만 정부의 비정부 비협적인 태도, 친일세력의 방해 공작 이런 것들이 겹쳤고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그 방해 공작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국회 뿌락지 사건이나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결과를 보면 반민족 행위자들의 범위가 축소되고 처벌받는 그 친일파들이 되게 극소수였다. 그 친일파 처벌 기간도 되게 단축됐고요. 거기 보면 이제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적 과정을 이제 보면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어,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는 사형은 한 건이지만 말이 한 건이지 이거 만약에 6.25 전쟁이 그 풀어줬다고요.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치의 협력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이제 뭐냐 처벌 행위를 했죠. 물론 이제 반민특위 활동하고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이게 친일파하고 나치 협력자는 좀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들어. 왜냐하면 친일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년 동안 통제 아래 있었던 거 거의 한 세대가 바뀐 그 시간적 시간이었죠. 근데 프랑스 나치 같은 경우에는 그 5년이죠. 점령 기간이 길어봤자 5년도 아니죠. 3, 4년? 4년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런 거하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나치 협력자 처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또 무고하게 죽은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프랑스 자체가 식민지를 이제 쟁취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뭐냐면 자기 민족의 배신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프랑스의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프랑스를 배신했다는 이름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겠죠. 자기들은 그 식민 통치할 때 수많은 그 뭐냐면 자기 친 프랑스자 프랑스 사람들 만들어 놓고 저기 원주민들 이간시켜 갖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이제 나치 협력했다고 처벌했다? 좀 앞뒤가 안 맞죠? 밸런스가.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친일파 청산이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예전에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한국사 능력검증 기출 볼게요. 자, 다음 법에 대한 설명을 타당한 것은, 자, 여기 보면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만한 한일합병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여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된 자 등등. 그래서 이들을 이제 처벌하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반민족 특별 처벌법이죠.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답이 금방 나오죠. 일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제헌국회를 제정하였다. 예. 그래서 요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헌법에 명시된 거 있죠. 그래서 요 법이 제정됐다는 거.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2005년도인가요? 기출 관련된 내용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정확히 파악을 해줄 필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요. 그리고 6.25 전쟁을 볼게요. 6.25 전쟁은 지금까지 그렇게 뭐 시험 문제는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 하도 이상한 데서 예상 외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내용을 좀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 남한 내 이제 군부의 반란, 아까 이제 그는 여순 순천 사건도 있고 민심 위반인데 1950년 그러니까 6.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민당이나 이승만 계열이 그, 그 총선에 패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중간파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참여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더 이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나중에 발췌기원의 어떤 배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이것이 이제 뭐 북한을 자극했다는 것보다는 요것이 미국을 자극했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북한보다는. 마치 그러면 북한이 이승만의 북진통일 때문에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침 유도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북한은 뭐 이승만이 뭐라고 떠들든 이미 이제 김일성의 계획 아래 어, 남침을 하려고 했던 거고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내세우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그걸 자극을 좀 받았어요. 잘못하면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럼 잘못하면 소련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물론 핵전쟁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소련이 나중에 이기지만 하여튼 그 충돌을 원하지 않았던 거야. 미국 입장을 때. 그러니까 하도 이 말 떠들으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는 탱크 달라는 것도 안 주고 군비 지원도 한정해서 지원만 해주고 그랬죠. 그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초반에 밀렸던 이유가 이승만이 너무 떠벌렸던 이유도 있어요. 미국을 자극시켜서. 자, 북한은 건국되자마자 그 전부터 북한군의 군사를 강화시켰죠. 특히 소련의 경제 군사적 지원이 되게 컸어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아는 6.25 전쟁 탱크를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하다키는 T-34 8호, 그러니까 T-34 중에서도 제일 구경이 크고 신식 절차는 그냥 뭐냐면 북한에 200대 넘게 해줬고 북한도 그 소련의 라이센스를 받아갖고 또 자체 이제 T-34를 만들고요. 그다음 비행기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한 김일성이 그 당시 스탈린을 찾아갖고 한번 전쟁을 하겠다 하니까 스탈린이 똑같은 미국과 똑같은 그 걱정한 거야. 잘못하면 이거 미국과 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거절했는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뭐 H-9 광파하고 이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것 같으니까 승인을 해준 거야. 예. 거기다 이제 중국에서 조선공군 병력이 한 4, 5만 명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갖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미 6.25 전쟁 때 이미 38선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이 되게 빈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왜 빈발했냐면 그 당시에는 뭐 GPS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38도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보면
38도선 이북에 있는데도 남한 땅이 있었고요. 38도선 이북 그 이남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땅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 둘러싸고 자기끼리 이제 많았고, 특히 그 개성 지역이나 그 옹진반도 일대 있죠. 옹진반도 일대는 여기 이제 뭐냐 반도 자체가 그 육지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뭐냐면 작은 전투가 있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전초전 같은 것도 있었고요. 지리상의 그 유격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여순 순천 반란 사건, 그래서 이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냐면 6.25 전쟁 전 직전에 이미 다 토벌됐다는 거. 자, 그다음에 국외적으로 보면 중국 대륙하, 네, 공상화가 있었죠. 1949년에. 네, H9인데 요게 이제 김일성을 자극했던 거죠. 그래서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시켰어요. 여기 이제 내용 있죠. 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알래스칸 열도와 일본 본토를 거쳐서 6호에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한반도하고 대만은 제외시킨다.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예전부터 이제 남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자극을 받았던 거지. 그리고 스탈린한테 찾아가서 봐라, 이제 미국도 이제 한국 포기했다. 그러니까 도장만 찍어주면 곧바로 탱크 몰고 뭐냐면 그 뭐 몇 달 만에 이제 한반도 전체를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이제 거부했던 이제 스탈린도 계속 이렇게 와서 징징대니까 일단은 수락을 허락을 했죠. 요 내용이 이제 후에 극동 비밀문서에 공개되고 알려지게 돼요. 소련의 극동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북침했다, 아니면 그 남침을 유도했다, 뭐 그런 개소리 헛소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뭐냐면 들어가게 되죠. 이거 확실히 6.25 전쟁은 김일성이 남침이에요. 예.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그때 이제 좀 한국을 눈치를 못 챘까봐 못 채게 하려고 평화 통일화를 제안했죠. 그래서 남북한 국회 통합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 이 기만 전술인데, 자, 그래서 이제 남한의 민족주의자들 동요시켰어. 그래갖고 북한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툭하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남한의 이제 민족주의자들, 통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자극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일성이나 그 북한 정권을 믿지를 못하거든요. 예. 아니 왜 얘네들이 통일을 원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똥똥꼬리 싸는데. 자, 하여튼 6.25 전쟁 과정은 이제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북한군이 남침해서 서울이 함락됐고, 그래서 납동강까지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했다가 이제 중국군을 공격해서 145태 했다가 다시 이제 후전이 맺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예. 자, 이 후전협정이 상당히 길게 돼요. 이 후전협정이 2년 동안 길게 되거든요. 판문점에서. 그래도 여기에도 이제 후전선을 둘러싸고 상당히 지리한 공방전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지 하나를 점령하면서 영토가 좀 달라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후전회담이 이렇게 열렬하게 된 거냐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군사 경계선 설정, 그다음 후전 실시를 위한 감시기구 구성, 포로 교환 문제 등등인데, 특히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이승만 정부하고 미국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포로 중에 반공포로가 맞다. 왜냐하면 북한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북한 내에서 그 강제 징집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 남한 내에서 남한 출신의 인민군들도 있거든요. 이들을 이제 뭐냐면 무조건 풀어줘야 된다. 근데 제네바 조약했다면 포로는 자기 그 고향으로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가지 않고 싶은 많은 반공포로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거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익포로과 우익포로 간의 어떤 그 싸움이 나고, 그 과정에서 포로들이 그 당시 그 미국의 딥소장인가요? 네, 그 소장까지 잡아가지고 그 포로가 포로를 잡은 거야.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이승만 정부가 미국 정부 승인 없이 곧바로 이제 들어가서 반공포를 그냥 석방시켜 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난리 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승만 죽여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또 외교는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죠.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남미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그리고 포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정전협정에 도장 찍겠다. 그냥 도장 찍는 거나 무기 내서 넘어가겠다. 그 방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포로 보안을 이제 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라. 예. 그래서 포로를 자유송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한 거죠. 이게 이제 제네바 협정하고는 다른 건데, 제네바 협정 같은 경우에는 포로를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래 그 자기가 속했던 국가로 가는 거야. 군대 국가로. 그러니까 그 인민군들은 다 북한하고 남한 포로는 한국 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결국 이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후전협정이 됐죠. 그래서 요게 후전협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 평화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전쟁을 잠시 중단된다는 그 거지 평화협정이 아니라는 거야. 예. 그리고 지금은 정단을 잠깐 휴식하고 있는 거죠. 중단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전협정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그 15년 개정 교과서에는 이 정전협정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한미 상호 안전 방위 조약 있죠. 보호 조약. 요것도 뭐냐면 교과서에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사유 관련된 사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전협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그 심포생 사유도 있고 그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547번. 1547번하고 예, 여기 좀 있네요. 예. 1545번 읽어보죠. 자, 여기는 정전협정 내용인데요. 비무장 지대 설치 위한 군사 경계선 설정, 후정 감시기구 기관 구성, 그 다음에 이제 표보관 등인데 이때 논쟁점이 됐던 거죠. 비무장 지대 설치와 후정 감시 기관 구성, 포로관. 그래서 후전 그 논쟁이 있었는데 후전 회담은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군사 경계선의 문제는 이제 공산층이 38도선을 주장했어. 어, 그런데 이제 이보다 약간 북진하고 있었던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38도선 좀 더 위에 있었죠. 그래서 유엔군 측은 안 된다. 양군의 접촉선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맞서다가 공산군 측이 접촉선을 동의하고 타결하게 되죠. 요때가 접촉선이 이제 후전협정을 사인하기 그 직전에 그 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한 채의 땅을 얻기 위해서 이 고지전을 하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 안타깝죠. 왜냐하면 후전협정 맺으면 일단 전쟁을 중지하고 나중 맺어야 되는데, 전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맺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딱 맺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돼요. 예. 자, 그다음 1547번 보면요. 후전협정은 단순한 점정협정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 것이 아니다. 군사 분쟁 발생 시 그때마다 판문점에서 유엔군에 대표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회담이 열렸다. 뭐 있고요. 그 밑에는 저기 후전협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으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 그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미국이 이승만이 후전협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맺어진 게 한미 상호 안전 보장 조약이죠. 자, 이 조약에 따라서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둔하고요. 만약에 북한군이 서두를 경우에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요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방공포 석방 사건 있는데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뭐 남한 내 이제 북한이 남한 점령식의 정책을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전쟁 중에 3대 그 사건이 있어. 이게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데, 앞에 언급했던 국민보도혁명 사건 있고, 그다음 국민방위군 사건 있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는데,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뭐 이제 빨치산을 이제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이제 양민들을 이제 살해한 사건이고, 국민방위 사건은 방위군 사건 좀 얘기를 할게요. 국민방위군이 뭐냐면 오늘날 보면 예비군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1.4부터 때 잠깐 이제 서울이 중국군한테 뺏겼잖아요. 그래갖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북한이 서울 점령할 때는 좀 많이 안 내려갔어.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혹시 뭐 있겠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북한 치하에 있었고 생활해 보니까 이게 영 아니거든. 그 괜히 거기 남아있다 또 부역자로 낙인 찍힐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거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정부도 그 젊은 사람들 있죠. 20대에서 한 3, 40대, 20대, 30대 정도 젊은 사람들 같이 데리고 와. 그 얘네들을 국민 방위군에 편입시켜갖고 데리고 와요. 어. 근데 이제 이들 왜 이렇게 데리고 와냐? 잘못하면 또 북한군이 인민군으로 끌려갈 수 있잖아, 얘들. 그리고 데리고 오는데 이제 뭐는 나름대로 데리고 오려면 뭐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차라든지 운송수단을 마련하고 되는데 다 도구로 내오는 거야. 그 남쪽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식량이나 그다음 옷 이런 것들 있죠. 원래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도중에 뭐냐면 착복을 해갖고 어 거의 국민방위군의 그 젊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뭐 잠자리 그다음에 먹을 거 이런 것들이 부신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게 돼요.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여론되니까 이승만이 화가 나갖고 국민방위군 그 장교들을 잡아다가 지도자를 잡아 총살시키는 사건이 있어. 이게 그 유명한 국민방위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보도연맹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거차 양미 학살 사건도 국군이 저지른 그 학살 사건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군은 그러면 학살 안 했냐? 아니죠. 학살 많이 했어요. 오히려 지금 밝혀진 것만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전선이 짧은 시간 동안 1, 2년 동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수번 몇 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북한군이나 한국군이나 막 와서 자기 반대 세력들, 그러니까 상대 쪽에 붙을 수 있는 세력들을 잡아서 대규모 숙청을 하고 그랬어요. 이건 뭐 한국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북한군도 그랬고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한 비극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결과는 뭐 막대했죠. 그래서 이제 남북 간 적대화가 이제 형성돼서 인종 내부 문제가 갈등이 심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요 내용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뭐냐? 이게 이제 아까 한국 정부가 이제 후전을 반대하고 막 방공포도 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북진 통일론 내세우면서 국도 통일 내세우고 막 그때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이승만 정부와 갈등을 겪게 되죠. 결국에는 더 타협을 해가지고 맺어진 게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 그래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설득하고 또 이승만도 제안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저번처럼 오판하기 위해서 오판해서 내려온 걸 방지하자. 그걸 또 미국이 그 나중에 전쟁이 나면 이제 구두가 아니라 아예 문서로서 정식으로 확인을 받고 있는 거야. 왜냐 이 조약 자체가 대통령이 최종 기준하지만 일단 의회에서 이걸 통과돼야지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자, 행정문서가 아니야. 조약이라는 자체는 국가 대 국가의 이제 공식 문서니까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딱 이렇게 규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 내 미군 기지 설치 용인. 그래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미군 기지 설치했고요. 지금도 남아 있죠. 한국군의 작정지휘권은 유엔 사령부에 양도하는데 요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뭐 작정지휘권 넘어간 건 아니고요. 이미 전쟁 중에 이승만이 그냥 메가더 총사령관 넘겨버렸어요. 예,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걸 명문화 시킨 거야. 예, 그래서 요때 유엔 사령부는 미국이죠. 미국. 자, 그래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해서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 줬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승만은 내가 이제 예전에 뭐 독재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이었는데 외교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요. 예. 밀고 당기는 그 밀당 외교는 되게 잘해. 그래서 약간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고 외교적 센스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런 건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핑계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자기 세력들을 이제 반대 세력들 다 제거했죠.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북한에서 이제 승전 기념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 정전 기념일 승전 기념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들이 침략해 놓고는 져놓고 제 실제 진 거죠. 그렇게 막대한 이제 탱크 몰고 와갖고 했는데 지고 그 패해서 넘어간 거잖아. 그런데 하여튼 그때 김일성은 이제 전쟁에 대한 불만을 자기한테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내부의 적들을 이제 뭐냐면 만들어서 처형시켰죠. 자기 반대했던 세력들. 제일 먼저 했던 게 남로당 계열 사람들. 박헌영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 시켜주고 그리고 박헌영이 미국의 뿌락치 역할을 했다 하면서 남로당 계열 숙청하죠. 그 후에도 김일성이 자기 파들을 이제 뭐 자기 반대파들 다 숙청하게 되는데 그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국제적으로 볼 때 이제 일본의 경제 부흥이 있었고요. 전쟁 중에 번창기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한미 원조 정쟁이라죠.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국공내전 기간 동안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국공내전기 때 초반기 때는 국민당한테 밀렸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그 저기 뭐야 공산당군이 그 연안이 중심지였죠. 연안도 뺏기고 그래서 한동안 많은 병력들이 후방 병창기지 역할을 했던 게 북한이었어요. 북한을 좀 지원을 해줬죠. 그래갖고 이제 사태가 안 좋게 변하니까 중국군이 많은 병력을 파견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도 조선을 구했지만 북조선을 구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일단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거야. 왜냐면 미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포기했어요. 6.25 전쟁까지는. 그냥 그 공산당이 먹든 말든 내버려두려고 했는데 문제 여기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만의 중요성이 부각이 된 거야. 그래갖고 대만에 신함대를 파견해갖고 대만의 협을 봉쇄를 내버렸죠. 못 들어오게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대만에 있었던 그 뭐냐면 대만을 공격하려고 복건성에 주둔했던 병력들을 공산당에서 이제 공격을 못하고 그러니까 위로 빼가지고 이제 북한 쪽으로 보내고요. 결국엔 대만을 통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미국과 대립 관계가 형성되면서 경제 봉쇄 정책을 이제 하게 되죠. 당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그걸 뚫고자 또 뭐냐면 뭐 대학진 운동이니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소련과의 관계도 또 악화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뭐 평화통일안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제네바 정치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1954년에 정치회담이 있는데 자, 이 배경을 보면 후전협정에서는 정치 문제 해결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후전협정 제60항에는 후전협정 성립 후에 3개월 이내에 고급 정치회담에 대한 개최를 권고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1954년에 그 한국, 북한, 중국, 소련, 미국 등이 와서 논의를 했어. 통일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중국군 철수. 그 당시 중국군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도와준다는 명목 아래. 그래서 저는 이제 복구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엔 감시에 북한만의 자유선거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북한은 유엔을 포함한 외세를 배제한테 자유선거를 하고 외국군을 철수시키자. 그래서 서로 이제 잘 안 돼갖고 결국에는 끝나게 되죠. 그리고 제네바 정치회담은 한국이 주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북한의 어떤 그 주요 논쟁이 아니고 요게 주요 논쟁은 어디냐? 베트남 문제였어. 베트남. 예. 베트남 문제가 주요 회담이었고 한국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제네바 정치회담 내용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정전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제네바 정치회담을 했고 그 당시 통일 문제 등 외국군 철수 문제 등을 해갖고 잘 안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책에 보면 그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여기 있죠.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인데 이게 1950년 1월 6일 날 맺어진 거야. 그 왜 맺어진지 이제 뭐냐면 HS9이 공포되니까 한국이 이제 반발하잖아. 그래서 그걸 무마시키려고 맺어진 건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고 좀
경우가 달라요. 이 명칭은 비슷한데 이 한미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방위하는데 최대한 미국이 노력하겠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전쟁이 나면 군대를 파견했다 명시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노력하고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야.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협정이라는 것은 조약보다 좀 약간 낮은 단계죠. 행정부 차원에서 그냥 약속 차원에서 한 거고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공식적으로 조약을 명시했고 너네들 이제 전쟁 나면 지원하고 참전하겠다고 딱 공식화 시킨 거야. 그래서 급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하고 한미상호 방위 조약하고 여기까지 10분이 있을 때 좀 다르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좀 풀어볼게요. 자, 다음 연필 기읍과 미음에 들어간 역사적 사건을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보면 자, 파도 강보가하고 이제 미소 공동의 개최, 일초한 미소 공동의 개최인데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은 이건 아니죠. 이거는 1947년 내용이니까 좀 이은이죠. 여기 요 시기가 이제 어떤 시기냐? 1차 미소 공동회와 2차 미소 공동회 중간 사이에 자화합작 운동을 지원했던 시기니까 이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그 기억이 이제 보면 그 니은에 보면 김규식과 여운의 자화합작 운동 추진 이거 맞고요. 그다음 반미특위 구성 활동 시작 요거는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죠. 예, 그래서 디귿이 아니라 니을이야. 요거는 1949년이니까. 자, 그다음에 그 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남북협상 남북협상이 벌어질 때는 언제요? 디귿이죠. 요거. 그래서 이제 총선거가 이제 결정되고 나서 이게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단독 정보를 수립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그래갖고 있는데 요거는 미음인데 이건 잘못됐죠. 요거는 미음이 아니라 6.25 전쟁 끝난 거의 끝난 무렵 이후죠. 예.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2번을 볼게요. 밑줄친 그은 이 회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전협정 성립 후에 3개월 이내로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걸 권고한다. 정전협정 60조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각국 정부는 이 회담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한국에 철수시키는 사항과 그 다음에 한국 문제 및 기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자, 요거는 그 1954년에 맺어진 제네바 국제회담이죠. 자, 제남의 국제회담에 대한 옳은 것은 2번이 나오죠. 그 한국과 북한, 유엔 참전권, 중국, 소련군이 참전했다. 예.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전쟁을 종료하기도 합의했다. 이거는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이고요. 그다음 포로 소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난항하고 있다. 이건 정전협정 체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포로협정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포로협정을 이제 했던 양측의 주장을 좀 이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 측에서는 어 제네바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각국의 포로가 각국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유엔 측에서는 이왜 그러면 우리나라 손해죠. 거기 징병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한 출신의 인민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결국에 그 유엔군이 주장했던 방식대로 하게 되죠. 자, 그다음 한국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했고요. 유엔 감시의 남북 간 총선을 통해서 통일정부 수립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결정하지 못했죠. 양측의 의견이 갈려졌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답은 제네바 국제회담 2번과 관련된 내용이 맞고요. 자, 그리고 냉전과 6.25 전쟁을 보는 관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뭐 이런 거 요즘에 관점이니 의견이니 뭐 그런 것들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요 내용은 지금 슈마커였던 한국 근현대사인가요? 거기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정통주의 관점이니 수정주의 관점이니 신정통주의, 신수정주의. 최근에 이제 연구는 대부분 그 미국과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남침이 결정됐다. 예. 그래서 김일성의 야욕 때문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 사람 정도 이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브룬스 커민스라는 사람인데 한국전쟁 기원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정통주의와 신수정주의를 절충했다는데 뭐 이 사람 이름도 사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승만 정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요번에 이제 이승만 정권 관련된 내용이 왔죠. 발제개헌이나 4.4 모의권 개헌 같은 게. 자, 우리가 보통 이승만이 정권을 세울 때가 몇 공화국이라고 하죠? 1공화국이라고요. 여기에서 뭐 1공화국, 2공화국, 이렇게 3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화국을 이렇게 숫자로 붙인 거는 헌법을 얼마 개정해요? 헌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할 때부터 이제 1공화국, 한 번 더 개정하면 2공화국. 그러니까 이때 개정하는 게 부분 개정이 아니라 한 번 이제 정치체제 권력 구조를 확 바꿀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몇 공화국이죠? 60이 60. 예. 60하면 노태우 정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60은 그 당시 그 민주화, 60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얻은 헌법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가는 거야. 여섯 번째 큰 개헌이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개헌인데 60이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자질 개헌 개헌이 있죠. 발췌개헌이나 이런 사사오입 개헌 같은. 자, 그 이제 내용들 이제 보면 자, 1공화국 때는 대통령 중심제였고요. 단원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보면 발췌개헌이나 뭐 그런 헌법들 보면 양원제가 명시돼 있긴 해요. 예, 근데 양원제가 명시돼 있긴 했는데 실제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개 국회로만 운영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단원제야. 실질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를 1949년 7월에 규정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쭉 밑에 보시면 2대 국회 구성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1950년 1월 달이냐 2월 달에 구성됐던 건데 그 50 총선거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이겠네. 5월 달. 네. 하여튼 50 총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불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기획이 되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근데 2대 국회의원회 무소속으로 그때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혁신개혁들이죠. 이들이 들어오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이제 쪽수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냐 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친일파에 대한 어떤 청산의 미온적 태도, 그리고 국회 국민 방위군 사건 등등 해가지고 더 이상 국회에서 이제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 재선에 어려움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 준비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직선제 양원제를 바탕으로 한 헌법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이제 부결되죠. 그리고 의원들은 국회에 내각제 개헌안을 또 제출해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폭력배를 동원해서 막고 그리고 이제 자유당을 창당하죠. 한민당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유당을 이제 창당해서 한민당과 결별돼서 우익단체를 토대로 자유당을 조직했다.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한민당 그 통치하고 한민당의 그 정책 관련된 내용하고 좀 구별해서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요건 읽어볼게요. 자, 5월 3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승만은 이범석의 민족청년단을 중심으로 자유당을 조직하였다. 자, 6.25의 전쟁 시기에 발생한 거창 양미 학살 사건이나 국민 방위군 사건 등으로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니까 1952년 선거를 앞둔 이승만은 자신의 지기 기반을 필요하여 자유당을 창설하게 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발췌개헌이 있는데 이 발췌개헌 내용이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발췌개헌은 1952년 7월달, 그러니까 임시정부, 그러니까 북한이 된다. 부산에 그 피난정부 아래서 이제 실시한 거야.
그러니까 부산 일대 일단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각제 창성의 위원은 야당 의원들 잡아서 황병대 연행을 시키고요. 부산 정치파동이 나는데 자기 지지자들 끌어모아가지고 그 발췌경을 통과시켰어. 이게 왜 발췌경이냐면 그 당시 이제 정부 안하고 정부 개헌안하고 그다음 의회 개헌안이 있었는데 그 의회 내각제 개헌의 일부를 또 발췌해갖고 신었기 때문에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대통령 직선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고 그리고 내각 책임제 개헌을 뒀다. 그래서 의원 개헌안 중 일부 내용을 감해서 기입투표 이제 통과시켰어요. 예. 자, 그러면 대통령 직선제는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정치적 꿍꿍이 있죠. 말로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농촌이 이제 도시화 이전이기 때문에 그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매스미디어나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사람들은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내용들 그대로 믿어요. 예, 요 친이승만 세력도 많고 도시는 좀 야당 세력들이 많은데 근데 쪽수에 놀렸다면 그 농민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농민들은 이승만 찍어주겠죠. 잘 모르니까 그걸 노렸던 거야. 자, 그래서 발췌기원을 이제 통과시켰다는 거. 자, 그래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직선제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함태영이 당선시켰고, 이 지방자치선거에서 또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크게 승리했다. 그리고 이기붕 체제가 성립되죠. 자유당 내에 이제 민족청년단 조직을 가진 이번석 계열을 제거하고 이기붕 체제가 성립되고 이 사안 때문에 나중에 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이 또 한 번 또 대통령을 해보고 싶어. 그래갖고 이제 통과시킨 것이 그 유명한 4.3 5.2개헌안이죠. 4.3 5.2개헌. 그래서 이제 초대 대통령 3선 제안을 철폐시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일단 개헌안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원래는 처음에 부결됐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재적의원수 민의원은 지금 하원인데 참여 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국회의원 국회 단원제요. 자, 하여튼 그때 203명 중 찬성표가 135명, 그다음에 반대표가 60명, 기권 7명, 결석 7명, 1명인데 보통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2가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이거 부결했는데 수학자를 데리고 온 거야. 수학자를. 수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서 4.3 5.2라는 논리를 동원해갖고 통과시켜 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 헌법 개정을 통과시킨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주요 내용은 그 대통령 연임할 수 없다, 삼선할 수 없다 이런 내용. 다만 초대 대통령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부칙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고친 거죠. 자, 하여튼 요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4.3 5.2 개헌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1564번 주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민주당에서 이제 야당 세력들이 안 되겠다 해갖고 그때 쫓겨난 한민당 세력들과 여러 또 반여권 세력들이 합쳐서 만든 게 민주당이야. 이 민주당. 그러니까 국파는 민주당도 신파로 이렇게 나눴죠. 국파, 신파. 국파는 이제 이승만 계열 세력들이고 신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력들이냐면 그 반야당, 그러니까 그 반이승만 세력들이죠. 이승만 세력들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 한민당 세력들이고 이거 한민당을 제외한 반이승만 세력들이야. 예. 이렇게 해서 야당 세력을 규합을 했다. 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 이때 이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이제 1956년 전북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신익현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근데 신익현은 익산에 가서 그냥 죽어요. 가로사를 했는지 뭐였는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신익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죠? 이승만은 갈아봤자 벌 수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서 이제 선거 캐치프레이즈 하고 결국에는 이제 신익현이 죽으면서 그 뭐냐면 이승만이 자동으로 됐고요. 부통령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부통령 민주당 장면이 탄생된 거예요. 이 기분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정치 운영의 파행을 걷게 되죠. 이승만 입장일 때는 좀 정치 운영하려면 안정적 운영, 부통령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자기파 사역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장면인 거야, 야당. 거기에다 지금 이승만 고령의 나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패했지만 그 진보당의 조봉암이 약진을 하죠. 진보당의 조봉암은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보았다. 혁신밖에 살 길이 없다. 요때 혁신하는 것은 이제 갈아엎자. 그리고 평화통일론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진보당은 혁신계통의 사람들이야. 혁신계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 그 자화합작 운동할 때 그 뭐냐면 명맥을 이어받던 사람들이죠. 예, 이거 혁신계 관련된 데서 이제 나중에 그 장면 정권 때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 좀 그때 그 얘기를 더 하고요. 자, 그래서 진보당이 약진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얘가 죽을 수 있겠다. 그래갖고 그 진보당을 중에 뭐라고 묶었냐면 진보 조몽왕을 그 간첩질을 했다고 묶어요. 이적행위로 묶어가지고 이게 넘기죠. 근데 이제 판결에서 진보당은 간첩 행위를 안 했다고 결론나고 다만 조봉암 개인적 간첩 행위를 했다 해갖고 사형을 당해요. 예, 좀 안타깝죠. 이 조봉암은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정황을 해갖고 이제 그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당시에 농림부 장관을 잠깐 맡아서 이승만의 밑에서 이제 장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이걸 이제 뭐냐 진보당 사건이 나는데 최근에 이제 재심을 받아서 이게 이승만 정권의 조작 사건이다라고 결론이 났죠.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565번. 자,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야당이 민주당 후보인 신익현이 도전한 서고로 당선되었으나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 패해서 민주당 장면이 당선됐고 평화적인 남북통일 등의 공약을 걸었던 진보당의 조공왕이 서울, 충북, 기타 등 소도시 200만 표 이상을 획득하여 진보당 약진을 보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3선에 성공한 후에 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 특히 반공체제를 강화해서 독재 권력을 정당화시켜주죠. 그래서 대표적인 진보당 탄압, 그래서 조봉암 같은 중심의 혁신계 정당인데 이 평화통일론이 약간 북한하고 소련하고 주장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얘네는 간첩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이제 그 진보당은 이제 무죄 판결 받았지만 조봉암은 간첩 행위로 사형 판결 받았죠. 그래서 이제 진보당 탄압 사건. 요 밑에 진보당 강령이 있는데 한번 눈에 발라주세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진보당도. 그다음에 신국가보안법 이사파동 보안법 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종래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그 적용 범위가 확대돼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위해서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무슨 내용인가. 자, 그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은 이제 참고로 여순 순천 반란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요걸 이제 개정해서 종래 이제 국가보안법에 비해서 적용 범위가 강범위하고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 국회 지정에 의해서 운영된 단체에 한했던 것을 국가 반란을 목적으로 한 결사, 집단, 단체 조직까지 정한 이게 국가 반란이라는데 이 국가 반란의 목적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누가 판단하죠? 결국에는 그 검찰이 판단해갖고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야당조차도 국가 반란을 목적으로 했다 하면서 잡아놓을 수 있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적행위라는 것도 너무 그 강범위해. 이적행위라는 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잖아요. 예전에는 군사상 비밀 탐지에 관한 간첩죄만 이제 적을 이롭게 하는 목적인데 그 국가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수집을 적용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어디 관심 있어갖고 국가 시설 뭐 동사무소 같은 것들을 이제 찍어서 보관을 해주면 이것도 일종의 이적행위가 되는 거야. 해석 여하에 따라서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걸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설된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는 법이라 야당과 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이승만 정부는 그 야당 의원들만 선거를 해갖고 그 여당 의원들만 해갖고 이제 통과시켰죠. 야당들은 무술경과 시켜가지고 잡아내서 이제 가둬놓고 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사상계에서 이제 나왔죠. 사상계 이 사상계 장지현이 이제 만들었던 건데 그 당시 이승만이나 그 당시 그 박정희 정권 때 되게 비판적인 어떤 원조 그 비판했던 잡지예요. 그래서 사상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경향신문이 이제 폐간을 하죠. 그래서 그 폐간된 피라 사건 어제 폐간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복간하지만 하여튼 그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혁하죠. 그래서 자치단체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시켜. 그래서 실제로 지방자치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1571번만 읽고 오늘 강의는 좀 끝날게요. 자, 1571번 이제 경향신문 폐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유당은 1959년 4월 30일 날 군정 법령 88호를 적용해요. 경향신문을 폐간을 했다. 폐간 이유는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지 면려함, 다수의 폭정이한 논설, 간첩 체포 사실 보도, 그다음 이승만 대통령 기자회견 등등을 내용을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폐간을 시켰다는 거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신흥재벌이 탄생돼서 뭐 300산업의 결과통했는데 요 부분도 이제 시험문이 나왔긴 했는데 요거는 경제와 관련된 거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4.19 혁명을 넘어갈게요. 4.19 혁명. 예. 그리고 하기 전에 기출문제 분석을 끝나고 나서 일제시대 때 기출문제 분석을 안 했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서 곧바로 4.19 혁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